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개헌론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박병석 국회의장이 6월에 들어가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관한 토론회, 심포지엄을 여야가 참가한 가운데 주도하겠다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그 이틀 뒤인 4월 9일 날 개헌론을 제기한 바가 있고, 김종인 씨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생 꿈이 개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각제인데, 그냥 내각제가 아니라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그 국무총리가 내정에 관한 일체의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은 직선을 하되 외교 안보 권한만 주고 청와대를 지킨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은 일종 허수아비고 실권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장악한다. 그래서 편의상 이원내각제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이원내각제에 관해서는 우선 정권 실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 실세, 그리고 현재 1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한결같이 원하는 바입니다. 왜 원하느냐? 오늘 현 시점에서 여당에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대결에서 가장 여권에서 앞선 사람이 이재명, 그 다음에 이낙연, 툭 떨어져서 정세균, 뭐 이런 수준이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무엇보다도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권 핵심부에 마땅한 후보를 낼 수가 없다. 이런 딜레마에다가, 그리고 야권에도 윤석열의 앞으로 향보가 어찌 될는지 이것도 미지수고, 이러니까 이원집정제 개헌을 도모하기 아주 적기다. 이원집정제 개헌이 어찌 되느냐 하면 결국은 국무총리가 지금 180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뽑히니까 현재 이 정권의 그 주류 속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대로 유지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한 그 정권 실세들의 안전이 보장된다. 무슨 안전이냐? 대통령 책임자로서 야권의 대통령이 넘어가면 틀림없이 적폐 수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실세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지요. 그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때 비해서 적폐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걸 피해야 되겠다. 아주 절박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부에서. 그리고 여기에 야당에서도 이원집정제 이것을 찬동하는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있고, 그 야당 장외 세력, 뭐 사람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뭐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원집정제를 지지해왔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을 내세운 것 같아.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화두를 던졌는데, 6월 초에 논의를 해가지고 여야가 합의가 되면 이게 어찌 되느냐. 한 2개월 반 만에 국민투표까지 끝낼 수가 있어요. 일단 발의가 되면 국회 제적과반수 이상이 발의하거나 대통령이 발의 제안할 경우, 이건 대통령이 제안 못할 테니까 국회 제적과반수 이상이 발의하면 20일 이상을 대통령이 공고를 해야 되고, 그 공고한 이후 60일 안에 국회가 표결해야 되고, 국회에서 이게 가결이 되면 3분의 2 이상의 의석으로 가결이 되게 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니까, 뭐 여러분 이 날짜가 20일, 60일, 30일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것을 아주 추격할 대로 추격하면 2개월 반 정도만 끝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 초에 무슨 세미나를 해서 6월 중에 합의가 된다 그러면 8월, 9월, 10월 초에는 국민투표까지 끝내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이원집정제 아래 대통령 선거. 이를테면 뭐 실권으로 허수아비 대통령을 그렇게 뽑는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다, 일정상으로도. 만일 이런 이원집정제가 개헌이 되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은 그렇게 뽑혀가지고 외교안보권만 맡고 그 청와대에 좌정하고 국무총리는
이 국회에서 뽑게 되면 그건 뭐 민주당 계열에서 뽑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똑똑히 보고 계시죠? 사실은 180석의 민주당 이 국회의원 이 힘이 청와대도 누르고 있어요. 이런 판이니까 지금까지 이 국회가 작년 4월 15일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가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고치는 거 외에는 뭐든지 하지 않았습니까? 5.18을 비방하는 것은 이게 처형을 가한다. 이게 명백히 헌법 위반되지요. 공수처, 저 위헌 유령기관입니다. 그거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관계도 지금 엄청난 법률을 준비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아주 대못을 칠할, 무슨 북한의 도로를 놓는다, 철도를 놓는다. 그러니까 뭐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빼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국회가 그대로 그 내정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거기서 뽑힌 국무총리가 퇴임한 대통령 그리고 자기들 봐줘야 할 사람들 얼마든지 사정권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검찰을 장악하고 공수처를 장악해서 그렇게 해서 연년세세 이 정권이 연장된다.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머리에 그리셔야 됩니다. 그 개헌이 가능한가? 일정상으로는 가능하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200석이 필요한데 제적 3분의 2 2석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당은 당을 못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등을 포함하면 105, 6석 되니까 거기서 한 7, 8석이 저렇게 넘어가 버리면 저쪽은 180석 플러스 5군 세력이 있으니까 그 200석에 채워가지고 국회 통과는 쉽게 될 수 있지요. 쉽게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 때문에 문정권 실세들이 그걸 노리고 있고,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꿀렁거리고 다니잖아요. 꿀렁거리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 당을 향해서 아사리 판이라고 손짓하고 거기에 대통령 후보감이 없다 이래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을 품으려고 하는데 잘 안 품어진다. 그럼 윤석열도 검사다. 결국은 저기 대통령 후보 내세워봐야 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야당에도 또렷한 대통령 후보 없고, 여당은 특히 친문 세력이 내세울 후보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런 점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 개헌은 가능하다. 그 야당이 노리는 것은 뭐냐? 장외 세력이 노리는 것은 부스러기를 먹겠다는 겁니다. 부스러기. 그러니까 내각제가 되면 국회의원이 전부 장관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것도 한 100석 갖고 있으니까 그 비율로 장관 자리, 변두리 장관 자리 몇 개 내놔라. 그리고 그 부스러기에 이게 현혹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우울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면 이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 절차에 이게 이제 문제예요. 틀림없이 하는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금년 하반기에 만일 국민투표 붙여진다고 하면 일대 소용돌이에 국력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결국은 통과 안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장설 것입니다. 이 개헌안의 발의 동기, 모색 동기, 이게 불순하기 때문에 이게 이 정권 실세들이 정권 유지 연장의 방편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저 같은 사람을 앞장서서 이걸 불쇄하는데 제 모든 노력을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청와대 앞으로 저는 나갈 겁니다. 이게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 이런 것까지도 계산하고도 밀어붙일 수 있다. 명분은 대통령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봤지 않았냐. 김영삼 대통령 이래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집중된 권력이 임기 말에 가면 권력 누수가 생기고 레임덕이 생긴다. 이런 자꾸 악순환이 생기니까 결국 이원 집중적으로 해서 국회가 중심이 된 권력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 대통령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건 참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현행 헌법대로 안 해가지고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보장한다고 한다면 대통령 권력이 절대로 제왕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지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 다음에 정당조항 8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며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기관으로서의 정당. 그래요. 공직자 후보 선출도 전부 상향식으로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조항을 헌법 취지에 맞도록만 운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현상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더해가지고 사법권을 완전한 독립을 보장해.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맞지 않으니까 대통령 권력이 제왕적인 것처럼 돼야 하는데, 만일 이 나라의 민주정치를 내실화해서 이걸 더 공고히 하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정략적 개헌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하느냐, 어떻게 하면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느냐, 어떻게 하면 사법권 독립을 더 강화하느냐, 이 노력을 해야죠. 이 노력을. 그걸 필요하다면 그런 절박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와 관계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그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이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비겁하고 타락한 머리에서 나온 일이라고 저는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각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변형된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내각제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영국, 독일 의원 내각제의 프랑스, 그리고 내각제의 일본, 이런 나라들을 보면 우선 영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적 상징인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서 여간한 정쟁에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전통이 이미 확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당 체제가 완전히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그게 보장이 되어 있고, 사법권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독일만 하더라도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국회가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을 그런 전통과 체제가 갖추어진 가운데 내각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만 우리가 보고 그런 내각제가 성공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만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현혹당하면 절대로 아니 된다. 4.19 이후에 제2공화국의 내각제였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는데 그 내각제가 8개월 실험하다가 결국 5.16 혁명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때 장면 국무총리가 비명을 지른 일이 있습니다. 총리실에 국회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장관 시켜달라. 지금 장관하는 저 의원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8개월 동안에 5차례 개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여야 무슨 연립 내각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부시고 새로 하고 하는 그 허송세월 하다가 결국은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5.16의 명분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원집정제, 내각제적 요소인 이 이원집정제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상 제1기관이 아주 말도 꺼내기 전에 이걸 분쇄해 버려야 된다. 이게 오늘의 저의 이슈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87년 6.29 선언 이후에 개헌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는데 이제 개헌이 돼가 현행과 같은 이 제도로 전환이 되는데, 그 개헌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라 그럴까, 제가 그 현장에서 체험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이 나시는 분은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80년대에는 제1야당 신민당이 정강정책도 그렇고 헌법 개정안도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체육관 선거에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대통령 직선제, 그래 85년 12대 국회가 개원되고 100만인 서명운동, 그때 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100만인 서명운동,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겪고 이 정권과 싸우고 결국은 87년 1월에 박정철 군이 고문치사 당하고 이한열 군이 철턴에
맞아서 사망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 끝에 이제 60항쟁이 기폭돼 가지고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 세력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는 6.25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게 10여 년 동안 목매던 대통령 직선제가 받아들여졌어요. 자, 이제 개헌 논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1야당, 그 순간의 제1야당은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고문 김대중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당 3역인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개헌특위가 구성됐는데 강남에서 국회의원 몇 번 하셨던 이중재 부총재가 개헌특위 위원장, 그 다음에 그 실무를 맡은 간사가 정책위 의장이고 인권위원장이었던 제가 이렇게 맡아가지고 당 개헌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다 초안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안을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고문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국회에 있는 개헌특위에 우리 당에서 파견 나간 사람들에게 이걸 주어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제 합의해서 개헌안을 만드는 이런 과정인데 제가 만든 그 초안에는 대통령 임기를 4년 그리고 중임을 허용하고 부통령제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통령, 그러니까 투표지에 신민당 대통령 후보 홍길동, 부통령 후보 김길동 이렇게 써가지고 한 군데만 찍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56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다른 투표지로 뽑도록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 이렇게 돼가 그 4년 동안에 내부적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부통령이 한 번도 대좌한 일이 없어. 취임식에서만 만나가 그것도 멀뚱멀뚱 보고 그런 형국이니까 이게 세트를 해야 된다. 미국처럼. 그렇게 해서 정부통령제를 두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유고되면 부통령이 당연히 승계한다. 이렇게 안을 만들었었지요. 이게 이 헌법에서 통과됐다고 한다면 2017년 5월 10일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일이 없어지지요. 3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러면 그 부통령이 있었다면 그걸 승계를 했지요. 그만큼 정치적 소용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야당은 촛불혁명이다 뭐 불만이 있을 때인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런 안정감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통령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게 당내 논의 과정에 제동이 걸려버렸어요. 왜 제동이 걸렸느냐? 자, 상도동계 YS, 동교동계 DJ가 이 보고를 받고 이건 박찬종의 장난이라고 몰아쳤어요. 제가 장난한다고. 부통령제. 그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거야. 대통령이 혼자 휘둘러야지. 누구를 그러면 지금 미리 부통령을 정하느냐. 그러면 이 당내 투쟁이 생기고 상도동계 YS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동교동계의 아무개를 부통령 후보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DJ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상도동계에서 누가 부통령이 되느냐? 이건 틀림없이 박찬종이 지가 부통령 하려고 이걸 노린 것이다. YS가 대통령 후보가 되건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건 다소 중립적에 있는 박찬종이 저놈이 대통령 후보 될는지 모른다. 자, 이런 소용돌이에 이게 당내 개헌특위위원장 이중재 부총재까지도 오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우스갯소리 하지요. 그때 이미 저는 박찬종은 당시 정책위 의장이 있고 뭐 다선위원회였는데 부통령 수준으로는 그 파동 때문에 일단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착안했던 것은 그 이후에 제가 일관되게 국회의원의 자율권 조항을 목매게 외쳐왔고 그래서 제 주위에서는 헌법 46조 이걸 기억을 해요. 저 양반 또 그걸 얘기하는구나.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러니까 그 조항에 강화된 조항을 거기에 제가 하나 넣었던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내용과 절차를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요런 거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8조에는 정당 조항에도 민주적 운영에 관한 구체안을 특별법을 만든다. 이걸 하나 넣었었어요. 근데 이게 논의 과정에 다 빼버렸어. 다 빼버렸어. 이게 대통령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국회의원 자율권 이게 다 귀찮은 일이고 덤벼들게 만드는 일이니까 이게 다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박찬종의 초안은 이게 다 망가져 버리고 현재와 같은 이 헌법이 됐다. 그러면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87년에 제가 초안을 만들었던 것에 비하면 미비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것을 개정을 한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권 발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세월이 흐르고 임기 초에 대통령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아 이건 정부 통행제가 들어가야 되겠다. 국회의원 자율권 강화 조항도 있어야 되겠다. 정당의 민주적 통제 조항도 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통제 조항도 특별히 강화하는 걸 넣어야 되겠다. 이걸 깨닫는다면 그거는 새로 된 어느 대통령이 그 임기 중에 그 다음 대통령부터 시행할 것으로 이런 안을 가지고 개헌 논의를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현재의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나간 역사에서 제가 실제로 체험했던 일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듣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